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경영학과에 있는 김진성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서 대단히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은 크게 네 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4부. 첫 번째 1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개요와 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협동조합의 사례와 설립 절차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실제로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긴 하지만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샘플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을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다시 돌아와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협동조합의 정의와 유래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이한 형태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대상지에서는 국토부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꼭 설립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 국토부에서 선정해 놓은 그 우수 사례에 해당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협동조합 설립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관들을 살펴볼까 하지만은 사실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그냥 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보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협동조합의 특이한 형태인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인데,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개인이 아닌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소규모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때가 되면은 이 소규모의 법인들이 대규모의 기업들 또는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이런 대기업과의 경쟁 또는 공동 입찰 이런 것에 경쟁력을 갖고자 만든 것이 바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떻게 다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협동조합의 형태별로 주무관청이 있는데 어떤 주무관청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협동조합의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면은,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다양한 정치 경제 구조 속에서 또는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종교와 정치와 문화가 다른데, 이런 서로 다른 이 문화 속에서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여러 제반 조건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개인보다는 협동해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의미에서 협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삶에 기여하고자 만든 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두레라든가 푸마씨 같이 전통적인 그 협력 조직이 있었는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좀 더 진보된 형태로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협동조합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제공할 때, 여기서 재화라고 말하면은 그 무형의 서비스도 포함이 될 테고 형태를 가진 그 상품, 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또는 생산하고 판매하고 제공하는데 협동을 통해서 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지도 역시 협동조합을 인가해 줄 때 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러니까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를, 즉 협동조합을 말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조합원들이 가진 공통의 경제적인 욕구, 또 사회적인 욕구, 문화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도 했지만 운영도 자율적으로 한다라, 그런 개념을 1995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이런 협동조합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짧게 말하면 결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자율적으로 결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란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미국 농무성에서는 짧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골자를 설명하고 있죠.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한다. 여기서 이용자라고 말하는 것은 조합원을 말합니다. 조합원이 생산도 하지만 실제로 조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용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용 배분을, 나중에 이익을 배분할 때도 얼마나 이용을 많이 했느냐, 그래서 이용 규모를 보고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가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협동조합의 그럼 유래를 살펴보면 초기의 협동조합 운동은 그 19세기 후반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부 지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광산, 공업 이런 분야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고, 이어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쪽으로도 이렇게 유럽에서 이주민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협동조합이 차츰차츰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에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까지도 판매협동조합이라든가 신용협동조합들이 점차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것은 구소련 그 공산국가인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많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산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협동생산 그리고 공유물을 함께 공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로 이 판매협동조합이 농산물을 중앙에서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매하고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구매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유래들을 살펴보면 최초의 성공적인 협동조합은 어딘가 라고 봤을 때 영국에 있는 로치데일 지역에 있던 공업에 종사하던 주로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만든 협동조합, 정식 명칭은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또는 선구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이 협동조합은 어떤 전문가나 유명한 사상가가 협동조합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그 시기에 이 영국의 로치데일 지역에 있던 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동맹 파업을 했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동맹파업이 실패로 들어가면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시리에 빠지죠.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이때 이 노동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 이제 금주 운동, 또 노동조합 운동, 차티스트 운동 이래서 어떤 선거권 참여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찾게 되고, 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살펴보면서 적정한 가격에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일상용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활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조합을 만들자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통합하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 지역민 조합원이 함께 소비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자라는 비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받는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이때 정하게 됩니다. 일명 뭐 혁신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가주의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가격을 너무 높게도 하지 말고 너무 낮게도 하지 않는다. 시중 가격과 똑같이 공급을 한다. 내지는 시중 가격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시가주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외상이나 신용거래가 아니라 현금으로 거래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자금에 비례해서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한 만큼 수익을 나눠주는 이용액 기준의 배당 원칙을 세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협동조합 설립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사람은 출자금을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크게 내시는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출자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자 수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출자금 비례해서 배당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출자금을 많이 한 사람이 활동을 많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출자금만 많이 출자한 사람에게 배당금이 많이 가게 되면은 실제로 조합원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겠죠. 실제로 이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조합에 많은 이익을 돌려주고 조합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용액 배당으로 주는 것이 맞다라는 원칙을 이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많은 협동조합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협동조합을 좀 더 살펴보면은 1844년 12월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28명의 적은 인원이 출자하고, 출자금도 뭐 매주 2펜스씩 모아서 1년 동안 모은 게 뭐 1파운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출자금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약 4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소액의 출자금을 가지고 시작하고, 자본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허름한 토방에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진열한 제품도 초라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버터 25kg, 설탕 25kg, 밀가루 6봉지, 곡물가루 1봉지, 양초 24개 이렇게 초라한 가게로 시작하지만은 점차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확한 물량에 또 불순물이 없는 고품질의 정직한 판매, 그리고 이용액 배당 중심으로 로치데일 주민들에게, 조합원에게 혜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약 20년 후에 조합원 수는 50배로, 자본금은 400배로 성장하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점포들을 개설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은 물론 외지에서 들어온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은, 먼저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구상을 하시고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용액 배당 중심의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협동조합이 성장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금 불운하게도 일찍부터 협동조합 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실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레와 푸마시라는 그런 전통적인 협동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근대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협동조합이 시작이 되는데 왜 시작이 됐느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 민족의 어떤 상업활동을 통제하려고 만든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협동조합을 관제조합이라고 말합니다. 즉 관에서 통제하는 조합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민간협동조합을 우리는 자주적 민간협동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제조합의 유형으로는 금융, 즉 화폐를 통제하던 금융조합, 산업조합, 기업들을 통제하던 산업조합, 그리고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식산계, 농회 이런 것들이 식민통치기구의 일부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생적인 자율적인 협동조합을 봉쇄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빈곤과 배고픔으로부터 구제해내자 이런 목적으로 설립한 게 된 것이 바로 민간협동조합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두레, 푸마시, 개, 향약과 같은 협동 조직을 갖고 있었고요. 이것이 개항 이전에 상공인 단체들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기전 조합, 공인개 또는 보부상단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 크게 관제조합과 민간조합으로 나뉘게 되고요. 관제조합은 다시 금융조합과 산업, 어업, 수산업, 그리고 농회로 조합이 파생이 되고 민간조합은 협동조합운동, 그리고 조선농민사발간, YMCA 협동조합운동, 소비조합 형태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근대 협동조직인 신협과 농협, 중소기업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협, 그리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은 어떤 원칙을 지키고 활동을 해야 되는가? 협동조합 운영의 원칙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원칙을 보고 이제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이 지켜져야만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해서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1995년도에 100주년 총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7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협동조합은 먼저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성이라던가 성별, 사회적인 위치, 지위, 또 인종, 정치적인 편견, 또 종교 이런 문제로 차별을 두지 말고 차별 없이 개방된 조직으로 운영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종교단체에 또는 정치단체에 휘말려서는 되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종교적인 색깔들을 띠게 되면은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도 역시 심사할 때 인가의 기준에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조합원이 많은 경우에는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선출된 임원들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임원들이 자기가 내 조직이다 라고 내가 리더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봉사한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때 이를 위해서 조합원마다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1인 1표는 출자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1인 1표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의회에서 조직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조합원의 어떤 경제적인 참여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면은 어떤 조합원은 활동을 안 하고 어떤 조합원은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모두가 다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자체가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간혹 중간에 프리라이더라고 해서 무임승차하는 그런 조합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합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초기부터 조합원 모두가 전체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액에 따라서 조합원들은 배당금을 받기도 하고요. 특히 잉여금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는 유보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고요. 또 이용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협동조합 활동 지분 또는 지원 이런 걸 보고 조합원에게 배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자 하면은 이런 고리타분한 7가지 원칙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협동조합이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에는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름만 있는 협동조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왜 이름만 있고 활동을 못하느냐? 결국은 이 7가지 원칙을 무시하고 조합이 결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기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충분히 이런 원칙을 서로가 조합원들이 또는 발기인들이 공유를 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4번째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율과 독립의 원칙입니다.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또는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해서 민주적인 관리가 보장이 돼야 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받았으니까 외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것은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조합원에게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한편으로 5번째, 이것도 역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일반 기업들은 이런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이런 부분에 당연히 신경을 쓰겠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원의 공통의 욕구 달성을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그러려면 조합원 모두가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선출된 임원에게도 조합원에게도 또 경영자에게도 직원에게도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또 다른 시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육의 또 본질 중에 하나는 조합원들에게 협동을 해야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젊은 세대라 또 일부 사람들은 협동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익만 추구하고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이익이나 영리보다는 사실은 공동의 어떤 권익을 보장한다. 공동의 욕구를 충족한다. 이런 것이 보다 더 우선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는 협동조합 간에도 협동을 합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공동사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운동을 해나가는데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위한 조직으로는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것들이 탄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뒷부분에 설명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소규모 협동조합으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동종의 유사한 협동조합끼리 또는 인접한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들끼리 같이 연합해서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협동조합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뒷부분에 사례에서도 이런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7번째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렇게 해서 꼭 저런 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협동조합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면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는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도 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이고 그 이익도 조합원,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협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www.socialenterprise.or.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내의 모든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립 또는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 범위, 의결권, 선거권, 책임 범위, 가입과 탈퇴, 배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0페이지, 40페이지 많은 분량으로 사실은 사업계획서와 정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먼저 이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협동조합의 사업 범위부터 배당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서 조직한 사업체가 협동조합입니다.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 구성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의 종류에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금융이나 보험은 다 제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이나 신협 이런 것들은 금융이나 보험업도 할 수가 있지만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이나 보험업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은 일반 협동조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제 협동조합들은 이 일반 협동조합에서 조금 더 세부 사항들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결권과 선결권은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입니다. 책임 범위는 당연히 조합원들이 자기가 출자한 자산만큼만 책임지는 유한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파산하더라도 더 이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고요. 전체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 넘으면 안 됩니다. 즉 이용 실적, 즉 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할 수는 없고요.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조합인 경우에는 이익금을 배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1인 1표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책임은 출자 자산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고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크게 소비자와 생산자와 근로자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먼저 소비자는 원하는 물건 또는 원하는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를 해서 편익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생산자는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소비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직거래 또는 사전 계약 재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면서 공급할 수 있어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다. 그래서 생산자 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보다는 많이 설립되는 편입니다. 자, 만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설립하는 이유는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 수준도 높이려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주체별로 효과들을 봤었고요. 사회 경제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은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창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동조합에는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확대가 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유통구조도 마련할 수가 있고, 이렇게 협동조합이 물건을 공급해주게 되면 재화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 위기 시에도 경제가 안정된다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대기업보다는 이런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사회적 효과가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취약계층도 이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다. 또 협동조합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즉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정부가 또 협동조합을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타 어떤 장점들을 보게 되면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함께 참여해서 조합원이 소속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주인의식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그래서 개인 기업보다 설립하는 걸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들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볼까요? 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일단 생산자, 또 소비자, 근로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생산자, 소비자, 근로자 협동조합도 만들 수가 있고, 신용협동조합, 또 보험, 주택, 스포츠 이런 다양한 사업과 업무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요.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단, 협동조합은 인가를 해주는 관계 부처에서 만든 법령에 따라서 목적이나 요건, 절차, 방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육아, 복지 같은 사회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자활단체나 돌봄 서비스 또는 대한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같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요. 공동육아라든가 공동구매 또는 함께 마을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역시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직원들인 경우인데, 대리운전이나 청소, 퀵서비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만들 수도 있고요. 시간 강사나 대학 병원의 전공의들도 역시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직원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취약계층에서 일하는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이런 분들이 만든 취약계층 직원들의 협동조합도 있고요. 캐드나 학습지 교사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만든 특수계층의 직원협동조합도 있고, 소상공인들이 특히 우리 농촌지역이나 전라북도에서는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 주인, 소매업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만든 소상공인 중심의 직원협동조합도 있고요. 여기서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만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탄생을 합니다. 이쯤에서 들으면 협동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일반 협동조합에서 출발한다
일반 협동조합에서 출발할 때 또 일반인, 즉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사회 영역을 보게 되면 대학생 창업과 같은 창업 분야에서도, 또 농촌지역 봉사, 문화교실 같은 문화 분야에서도, 또 소비자단체의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심지어 축구단 이런 경우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동조합의 종류부터 한번 또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협동조합 설립 유관 기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점검해보고 넘어갈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대부분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는 조합원들이 수익 배분을 원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한 후에는 수익을 배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협동조합으로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일반 협동조합들이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고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을 같이 하자. 그 지역에, 그 시에 또는 군에 공공급식을 우리 같이 하자. 규모가 작으니까 같이 하자. 그러면 군 내에 또 시내에 전체적인 공공급식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럴 때는 일반 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건 좀 특이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들이 수익 배분을 원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수익 배분을 원하지 않는,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인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사업하는데 수익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단 목적 자체가 사회 서비스, 사회 공헌, 지역 발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들도 할 수 있지만 그 수익에서 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또는 사회에 또는 지역에 다시 환원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도 연합회를 만들어서 큰 규모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 변경, 다시 말해서 기존의 회사였어요. 개인 회사 또는 개인 법인이었는데 이거를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협동조합을 일반적으로 만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참여해 보거나 참여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런 경우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권장하는 협동조합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만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필기를 하시고, 일반 협동조합 말씀드렸고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협동조합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협동조합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목적이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생활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생활기반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주민센터, 도서관, 교육시설 또는 보건의료시설 또는 돌봄시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시설의 관리를 누가 할까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럴 때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들을 관리해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단체가 돼서
이걸 관리해라. 이때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을관리협동조합입니다. 더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마을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 마을 관리에서 남긴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들이 배분해 가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익 사업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또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결성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영리추구 사업은 할 수가 없지만 또 의무사항은 또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뭐냐면 경영 공시, 즉 경영 상태를 공시해야 됩니다. 자본금이 얼마가 있고 수입이 얼마가 생겼고 어디에 지출했고, 또 배당은 금지되지만 잉여금의 30%는 항상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적립금입니다. 30% 이상은 꼭 적립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관에 명시를 해놓고 주무, 관청에 허가를 해서 신고를 해서 허가 받은 다음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어디서 허가를 내느냐?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일반 협동조합은 어디서 할까? 이것도 국토교통부를 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여러분이 속하신 군과 시에서 신고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을관리협동조합, 그래서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 여러 지역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이 연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리사업을 못한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했지만 결국은 이게 주민들 모두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협동조합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낫겠다라고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고 2019년도부터 인천의 만부마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인가를 해주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인가를 해주는데 2021년까지 총 43개소의 협동조합을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 3개, 20년에는 굉장히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32개, 그리고 올해는 8개에서 최근에는 9개까지도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국토부가 또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것과 함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마을협동조합의 설립, 준비,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초교육, 전문교육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마을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정책 연계 창업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데 이 사업과도 연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에 기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 나실 때 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가시면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협동조합 현황,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 서류, 교육, 필요하면 여기에 지원을 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선정해 놓은 마을관리 협동조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자, 2021년 4월 12일에 선도적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들은 잘 되고 있다 라고 7개를 선정했는데 전국에 좀 균형 있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사할 때 도시재생 또는 협동조합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서 심사를 했는데, 이때 조직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느냐, 또 사업 모델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잘 하고 있느냐, 또 기대 효과는 얼마나 큰가. 기대 효과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이라던가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게 7개 협동조합을 선정을 했는데, 보면은 목포에 하나, 대전, 부산, 아산, 청주, 안양, 전주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도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그 협동조합 7개 중에서 첫 번째 목포는 1897 계양 문화거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여기서 주력했던 것은 빈집을 활용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목포 계양 문화거리에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해서 이것들을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또는 뭐 카페나 주민 활동 공간으로 만드는,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거죠. 다음으로는 대전의 안녕마을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거는 거점 시설 활성화 그리고 조직의 자력 운영. 거점 시설이라고 말하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든 아까 같은 기반 시설들, 센터라든가 이런 교육 시설들을 청년과 함께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던 거죠. 세 번째로는 부산의 봉산마을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인데, 이것들은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서 역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추가로 공적 사업들, 즉 뭐 타 부처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들에 응모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걸 해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아서 선도적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산에는 꿈자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여기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잘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이 또 결정적으로 평가에 플러스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의 지원을 힘입어서 사회경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협동조합들과 또 다른 기관들과 사회적 경제 또는 다른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청주에 있는 와우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와우마을 관리 협동조합은 기존의 상인회와 함께 공용주차장을 운영 관리했던, 시범적으로 운영 관리했던 그런 경력, 그리고 이 사업들을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그런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지역이고요. 안양에 있는 명학마을관리협동조합은 조합원 간의 갈등 관리가 참 잘 됐다.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갈등 문제입니다.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 자체도 진행이 안 될 뿐더러 협동조합이 결성된 후에도 유명무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갈등 관리하는 경험을 보유한 지역은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자체, 센터,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계속적으로 마을 발전을 주도하겠다. 이런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고요. 전주에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분야가 좀 특이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여기서 문화예술 사업들을 같이 해나가겠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전주의 용머리 여의주마을 완산동 지역인데요. 서완산동 지역의 이 마을이 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장 최근에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든 마을 카페, 주민 생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임대하는 사업을 또 교육하는 사업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협동조합 설립과 관계된 유관기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관들은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더라도 김제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김제시에서 일반 협동조합을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 김제시의 경제복지국, 경제진흥과 이 밑에 있는 경제지원팀을 방문하셔서 나중에 설립 신고를 하시게 되고 인가를 받게 되고 설립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공을 받고 어디에서 컨설팅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인가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 담당자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느 팀에서 또는 어느 과에서 이 사회 협동조합을 인가를 해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제시는 경제복지국 아래에 있는 경제진흥과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제지원팀에서 이 일을 담당합니다. 전주시는 좀 다릅니다. 전주시 산하의 사회연대지원단 밑에 사회연대지원과 밑에 있는 사회연대경제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 일을 담당하고 여기는 또 청사가 별도로 또 떨어져 있습니다. 별거 아닌 현대해상 빌딩 안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잘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죠. 김제시는 김제시청 안에 있고 전주시는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혁신센터라는 게 있어서 도시혁신센터 안에 있는 사회연대팀 그리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만 해도 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지원하느냐?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협동조합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에 일단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적 활동을 합니다.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라는 곳에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법인이면서 연합체이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 협동조합은 시에 가서 군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고 신고를 하고 인가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볼까요? 사단법인 전북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연대회의가 있습니다. 이곳은 jbsec.or.kr인데 여기서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주 인근에서 또 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이 곳을 방문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뭐 김제나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느냐? 가능하죠. 이런 부분에서 역시 컨설팅이나 교육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매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교육 또 실무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들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단순하게 뭐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대부분 짧게는 1, 2년에서 2,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절차가 복잡해서라기보다는 그 사업의 완벽한 모양 그리고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또 컨설팅을 또 지원을 합니다.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역시 중소기업들이 모인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보증을 서고 안정적인 공동구매 또 공동개발 공동판매 이런 것들에
또 공동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협동조합들을 소개하고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바로 www.cup.go.kr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사이트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동조합 사이트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유관기관들 첫 번째, 김제시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청 안내에 들어가시면 조직도에서 경제복지국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에서 경제진흥과를 선택하시면 이 안에 다시 경제지원팀이 있고 여기에 실제로 협동조합 설립인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은 제가 가려두었지만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름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관련 서류와 함께 신고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받으실 수가 있고 또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참고로 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경우는 되게 봄에 즉 3월에 많이 접수를 받고 3월부터 쭉 연말까지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청 안내의 행정조직에 들어가면 사회연대 지원단이라는 게 있고요. 역시 그 밑에 사회연대 지원과 밑에 사회연대 경제파트가 있고 또 여기서 내려가서 사회연대 경제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협동조합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역시 또 여러가지 도시정책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나중에 알권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또 컨설팅을 약간의 컨설팅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시에는 도시혁신센터라는 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도시혁신센터는 그 안에 또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는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협동조합 함께 해요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설립 절차, 운영,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 컨설팅을 상시로 접수하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주시 사회적 경제 수요 아카데미라고 해서 수요일마다 또 이렇게 1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날 사회적 경제 수요 아카데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그런 교육 지원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 기초에서부터 해산, 변경,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경제, 말권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하지만 역시 신청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도시혁신센터와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전주시의 사회적 경제 현황 이렇게 해서 특히 음식, 농식품 분야 이렇게 여기에서 설립된 협동조합들, 유관기관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무슨 조합 법인, 무슨 로컬 푸드, 무슨 협동조합, 무슨 진흥원, 무슨 하복마을 이런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두 군데 jhub.or.kr 또는 jsec.or.kr 사회적 경제 줄임말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리스트들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히 보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협동조합은 어떤 기업 정보가 있고 중요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상세 정보는 어떤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또 인증받은 날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 설립이 됐고 또 우리랑 비슷하니까 가서 설립 전에
방문을 해서 많은 협동조합 설립자들이 사실은 이런 기존의 협동조합들, 선배 협동조합들을 방문하고 견학해서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실패 확률을 낮추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 전라북도에 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를 방문하게 되면 이곳을 가서 컨설팅과 교육을 받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위치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본관 6층에 있는데 덕진구 8과정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매해 협동조합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합니다. 설립에서부터 쭉 지원을 하는데, 연초에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데, 이제 금년에는 예산이 소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 또 이제 또다시 기업을 모집해서 컨설팅을 할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꼭 협동조합을 설립하실 그런 분들만 오셔라 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또 중요한 점은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방문을 하게 되면 대단히 또 컨설팅 받기가 또 어렵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방문 전에 가능하면 협동조합의 사무실, 설립 목적, 그리고 주요 사업 이런 것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기 교육으로서 매주 목요일 날 실시하는 교육들이 있고요. 협동조합에서 경영 공시를 어떻게 하는지 경영 공시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작업들도 이 사회적경제연대회의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쭉쭉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려면 반드시 한 번씩 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관련 교육 그리고 일정 꼭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한 번쯤은 방문해서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려고 마음을 먹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꼭 먼저 이 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방문하시면 이 컨설턴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을 해서 최소 3회 정도를 컨설팅을 받는데, 이때 중요한 내용들을 컨설턴트들이 점검을 해주고 협동조합을 어떤 종류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한번 볼까요? 설립 신고할 때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하는지. 먼저 크게는 9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5인 이상이 모여서 발기인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은 부분만 약간 다릅니다. 먼저 발기인을 5인 이상 모집을 하게 되면 발기인 총회를 하고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목적이나 협동조합 명칭, 주요 사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설립 동의자들을 모집합니다. 즉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면 조합원으로 해서 총회를 할 수가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2 이상은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목적, 동일한 이해관계자면 일반 협동조합으로 가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보건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은 500인 이상의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립 총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은 설립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립 신고는 도지사,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도지사에게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설립 신고 또는 설립 인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사물을 인수인계합니다. 발기인들이 이사장에게. 그리고 출자금을 납입을 하고 나서 설립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마치면 실제로 협동조합인격이 부여되는 절차입니다. 크게 다른 점은 일반 협동조합은 시, 도지사에게 또는 군에 신고 후에 설립 등기를 마치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소관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인가를 받은 후에 설립 등기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를 가게 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는 반드시 이곳을 먼저 방문해서 컨설팅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때 무턱대고 방문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이런 첫 번째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 꼭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물론 다음 이후에 강의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나는 어떤 부분에 공헌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다 보면 프리라이더, 즉 무임승차하는 부분이 자연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출자금도 중요하지만 조합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없게 되면 이 부분 나중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다른 조합원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이 조합원은 활동이 아무것도 없다 라게 되면은 이게 조합 운영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조합원들을 엄성해서 각자가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명시를 해 두시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여러분들이 뭐 길게는 하실 수가 없겠지만 당해 연도, 그러니까 올해에는 얼마만큼의 수입과 지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내역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이걸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자세한 이제 컨설팅을 전문 컨설턴트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문을 해서 전문 컨설턴트와 연결을 해달라 신청을 하시면 배정을 받아서 약 3회 이상, 3회 정도 미팅을 거치면 이때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는데 거의 무료로 진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관을 만드셔야 되는데, 정관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때로는 협동조합 설립 전문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정관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비용이 약간 이제 들어갈 뿐이죠. 한 50에서 9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뭐 상담 횟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시군에 있는 협동조합 담당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시고 인가를 또는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실비를 들여서 청구를 하시고, 그러면 인가를 받으시면 설립 등기를 마치시고 세무서에 법인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한 설명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느냐. 전라북도 경제통상원진흥을 알아가면은 사회적 경제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는 게 있고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안에 또다시 자치경제팀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마을기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뭐냐면 즉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가는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의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러면 일부분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곳 이 기관 갔다 저 기관 갔다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알아둔 것만으로도 1차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신다라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마을기업은 뭐냐? 지역 주민이 여러가지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봤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이 갖고 있는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이 목적으로 설립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마을기업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협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마을기업은 좀 규모가 작겠죠. 소규모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마을 단위가 작은 곳에서는 협동조합보다는 먼저 마을기업을 형성하시고, 마을기업이 규모가 좀 더 커지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가실 수가 있고, 이게 또 영리 추구를 해야 되겠다. 마을 수익 사업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반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역 자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지역 문제라고 하게 되면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다 지역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역 공동체 이익은 역시 마을 기업의 이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도 포함을 하고, 마을은 역시 지역의 구분, 경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곳도 역시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을 기업도 협동조합으로 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은 역시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5인 이상이면 마을기업도 성립 가능하고, 일반 협동조합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촌지역은 마을기업 단위가 어디냐면 읍면 단위, 도시는 구 단위,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최대 3년간 1억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차 년도에 5천만 원, 2차 년도에 3천만 원, 그리고 3차 년도에 2천만 원. 뭐 때문에 지원받느냐? 당연히 마을기업 선정하는데 중간 과정에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실제로 실비 들어가는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때 뭐 자부담이 뭐 1,000만 원, 또 6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조건이 있지만은 그래도 마을기업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준비하는데 전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우리가 마을기업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에 일단 접수를 해야 마을기업으로 나중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접수하면 시도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을 전후해서, 지금이 이제 10월이 11월을 접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10월, 11월 전후로 해서 신규 마을 기업을 접수한다라는 공고가 떨어지게 되면은 해당 시도의 주관 부서에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마을 기업 운영 현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마을기업 지원 사업을 받아서 만든 마을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김제시에 주로, 전라북도 김제시만 제가 참고로 해놨는데, 신털미산 영농조합법인, 사랑골 영농조합법인 비롯해서 주로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협동조합들이 또 마을기업으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 기업도 역시 협동조합에 속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협동조합을 만들고 우리 마을 기업이기 때문에 마을 기업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마을 기업과 마을 협동조합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 협동조합이 별개가 아니고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은 시군에 신청하고 인가받는 거지만 지원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경제통상진흥원은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주로 제조기업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분이 일반 용역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제조기업들이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협동조합 전반에 대해서 서비스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서비스도 하고 e스토어 36.5라는 서비스도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절차, 현황, 교육 그리고 협동조합 홈페이지까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진흥원에 가면은 권역별로 통합 지원해주는 기관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전주, 김제, 고창 정업할 것 없이 전라북도 전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거나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설립 인가를 지원하고 설립 희망자를 교육하는 게 바로 이 사회적 경제연대회의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강의도 듣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만나서 면대면으로 컨설팅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관을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제공하는 여러 교육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여기서는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소개할까 합니다. 일반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일반 협동조합이라면 중소기업 대표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구멍가게 슈퍼 사장님들도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입니다.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 있는 곳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해당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지금 농산물이나 뭐 임산물 또는 뭐 축산물 또는 수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하려고 개인 법인을 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 법인을 내신 분들이 모여서 법인 사업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만든다라는 거죠.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중소기업들끼리 상호 부조,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기나?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리는 추구하지 않는데 공동의 이익은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일단 이 조합은 의결과 선고 과정에 역시 일반 협동조합에 마찬가지로 출자 지분에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법상 협동조합하고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공통점은 출자 한도에 유한 책임진다라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일반 협동조합은 개인이 자격으로 참여하지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법인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설립 목적을 영리 목적이 아닌
수익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나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뿐이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공동의 수익을 추구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사실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차이점을 보면은 여기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일반협동조합인데 대부분 보시면은 중소기업자가 참여하고 개인이 참여한다는 차이점. 일반협동조합은 신고하면 되는데 여기는 인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지만 일반협동조합 가운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역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법인격이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도 가능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가는데 여기는 무조건 비영리법인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것만 합니다. 하지만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면 거의 모든 사업이 금융, 보험업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주관 부서가 중소벤처부입니다. 그리고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기재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데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대신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 공동의 수익 달성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들면 무슨 점이 좋은가요? 뭐 장점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 공동 구매를 할 때 전용 보증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원부자재를 구매하려고 해요. 이때 구매력이 약하잖아요. 중소기업들은 돈도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막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될 때 지급 보장을 중소기업 중앙회가 나서서 해줍니다. 여러분이 혹시 TV에서 노란우산 공제 이런 내용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해주는 지원 제도이거든요. 이 이외에도 현금 결제를 통해서 원부자재를 공동 구매하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하된 단가로 공동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으로 뭔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굉장히 보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못 받으면 은행권에 가서 뭐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보증을 해주고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체 표준을 제정해 줍니다. 혼자서 단체 표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 단체 표준을 제정하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표준이 만들어지면은 표준이 만들어진 기관끼리 공동 구매나 공동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이외에도 뭐 원부자재 구매 단가 인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앙회랑 기업은행이 기타 신용보증기관에 신보라든가 기술보증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이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로 묶어진 협동조합에게 여러 가지 저금리로 대출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해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공동 구매 지원하는데 훨씬 더 편하게 보증받을 수가 있고 낮은 단가로 구매를 받을 수가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을 컨설팅 지원단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소상공인으로 법인을 만드신 분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만드실 수 있겠다. 그래서 평상시 공동 구매할 때는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도움을 받고
판매나 뭐 이렇게 실제 사업을 할 때는 개인 법인으로 판매하시고, 이렇게 되면 양쪽에 다 장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으실 수도 있겠다. 뭐 양쪽에 가입됐다고 뭐라고 하는 기관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쪽에는 일반 협동조합에 가입해 계시고, 한쪽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가능하셔서 가입을 하셔서 양쪽의 장점들을 취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 표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부품 공동 구매 이런 걸 위해서 전문 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걸 도와준다. 컨설팅 디언다는 여러 가지 공동 사업이 어떤 게 있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심지어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도나 군에 제안을 해서 공동 사업으로 제안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립 절차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모여서 정관 만들고 설립 동의자를 모아서 창립 총회하고 설립 신고한 후에 사무 인수인계해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단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른 이해관계자 2인이 그리고 중앙부처의 기재부나 국토부 같은 부처의 허가를 받 이런 점이 조금 다른 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역시 시도지사가 시도지사한테 설립 신고를 하는 반면에 중앙행정기관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 다르고, 이익을 배당할 수 있지만 이익을 배당하지 못한다라는 차이점. 일반 협동조합은 적립금을 10%만 적립해도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드시 30%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적립금은 협동조합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고, 만약에 파산을 할 때는 자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이 점이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왜 국고로 환수하느냐? 우리가 벌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이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준 또는 국가가 만들어준 시설, 자원 이런 걸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환수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환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협동조합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는 생산자들이 만든 협동조합, 소비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있는데, 생산자 협동조합은 좀 많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이냐에 따라서 1차 산업, 농업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수부, 엽연초, 즉 담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기재부, 산림은 산림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기부에서,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3차 산업에 해당해서,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서 관리한다는 거.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무들을 관장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1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